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돈키호테. 미겔 데 세르반테스. 라만차의 어느 마을에 한 신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일하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농토를 상속받았다. 하지만 그 신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주요 재산 목록은 사냥을 할 수 있는 개 한 마리와 창이 꽂아진 창꽂이, 그리고 낡은 방패와 앙상한 말 등이었다. 그는 양고기보다 쇠고기가 많이 들어간 찌개와 고기를 곁들인 야채, 그리고 돼지고기 범벅 수프와 병아리가 주원료인 요리 등을 좋아했다. 그래서 수입의 75% 정도가 음식값으로 지불되곤 했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그 신사의 몸은 비교적 단단한 편이었으나 말라깽이여서 얼굴에 살이 전혀 없어 보일 정도였다. 그는 사냥을 무척 좋아했다. 그러나 뭔가를 사냥해 집으로 가져온 적은 거의 없었다. 그는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지 않거나 할 일이 없을 때는 기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책을 즐겨 읽었다. 그런데 1년 12달 중에서 11달 반 정도가 그런 날들의 연속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신사는 기사들의 무용담이 과장되게 포장되어 있는 그 책들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좋아하던 사냥도 기억 속에서 까맣게 사라져버렸고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토지 관리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여튼 그 신사는 기사 이야기책에 완전히 미쳐서 낮에는 동이 틀 때부터 황혼이 될 때까지, 그리고 밤이 되면 황혼부터 동이 터 창밖이 환하게 밝아올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그래서 신사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뇌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신사의 머릿속은 온통 책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기사를 사랑한 아름다운 아가씨라거나 백작 부인을 흠모하게 된 기사의 슬픔, 또는 수많은 전투와 부상에 이어 말도 되지 않는 마법에 이르기까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가 실제로 둔갑해 신사의 정신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신사는 결국 아직까지 그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황당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투구와 갑옷과 창과 말을 준비한 다음 자신이 몸소 편력 기사가 되어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소설에 나온 내용을 실천에 옮기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결심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자 그는 단 한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할 뿐이었다. 결심을 굳힌 그는 곧바로 창고 가장 안쪽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갑옷을 찾아냈다. 그런데 워낙 오랜 세월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쓴 그 갑옷은 수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곳곳에 녹이 슬어 만질 때마다 부서지는 바람에 갑옷은 이미 몇 개의 철판 조각으로 변해버렸지만 얇은 철사로
떨어진 부위를 조심스럽게 얽매어 가까스로 본래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었다. 투구 또한 얼굴 가리개가 녹아버렸는지 단순한 철모자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고민을 거듭한 신사는 두꺼운 종이를 얼굴 가리개 모양으로 오린 다음 철사 고리를 만들어 철모자에 묶었다. 투구 또한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았다. 다만 그것이 적의 날카로운 칼날을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그 다음으로 신사가 간 곳은 마구간이었다. 마구간에는 내 다리 끝에 달린 굽이 하나같이 쩍쩍 갈라진 말 한 마리가 퀭한 눈을 끔벅이고 있었다. 그 말은 앙상한 뼈에 가죽을 씌워놓은 듯 바싹 말라 있었는데 신사의 눈에는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길들였다는 명마 브케파라스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였다. 신사는 우선 그 말에게 이름부터 지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읽었던 수많은 책 속에 등장하는 멋진 말들의 이름을 떠올려 비슷한 발음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개를 조합해보기도 했다. 그렇게 나흘을 고심한 끝에 로시난테라는 고상한 이름을 지어 붙여주기에 이르렀다. 이제 신사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드레나 걸린 끝에 가까스로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떠올릴 수 있었다. 나아가 훌륭한 기사에게는 보다 멋진 이름이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에 마을 이름을 덧붙여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편력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마무리되었다. 다만 한 가지, 기사의 뜨거운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여인이 없었을 뿐이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편력 기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따라서 연인이 없는 기사는 창문 없는 창틀과 같고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은 존재였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새로운 이름 돈키호테로 다시 태어난 그의 머리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사는 농부의 딸을 떠올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에 공주나 귀부인의 버금가는 품위를 담은 이름을 보태 토보서의 둘시네아라고 부르기로 했다. 투구와 갑옷 등으로 완전 무장을 한 돈키호테가 집을 나선 것은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7월 어느 날 새벽이었다. 자신이 세상에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력과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이 출발을 서두르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허허벌판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 시작할 무렵 돈키호테는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을 되돌릴 만큼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기사 칭호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정식으로 기사 칭호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사도의 법칙에 의해 기사와 결투를 할 수가 없었다. 나아가 기사 칭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용맹함을 만천하에 드러내 가문을 표시하는 문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견습 기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새겨지지 않은 갑옷을 입어야 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돈키호테의 발걸음이 잠시 주춤거렸다. 하지만 영특한 그의 머리는 곧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수많은 책 속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만나게 될 최초의 성주에게 기사 칭호를 받으면 형식적인 절차가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다. 생각을 깔끔하게 정돈한 돈키호테는 헉헉거리는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해 길을 재촉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며 그런 까닭에 훗날의 역사가들은 오늘의 출정을 크게 기록할 것이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돈키호테는
흐뭇한 미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돈키호테는 아무도 없는 들판을 가로지르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나의 이 멋진 모습은 황동으로 조각되고 거룩한 이름은 대리석에 새겨질 것이야. 나아가 세상을 구한 나의 위대한 업적이 만천하에 널리 알려진 이후의 세상은 한없이 평화로울 것이다. 역사에 다시 없을 내 이야기를 기록할 저자여, 그대는 부디 나의 영원한 동반자 로신한테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르짖기도 했다. 오, 나의 사랑 둘시네아 공주님, 내 사랑은 오직 그대뿐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그대를 위해 편력을 떠났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겪을 모든 고통은 오직 그대만을 위해 이겨낼 것임을 영원히 기억하소서. 돈키호테는 그동안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구절들을 골라 되는 대로 갖다 붙여보았다. 그런데 자신이 외치는 말마다 너무나 멋진 메아리가 되어 들려오는 것이었다. 사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라 메아리가 있을 턱이 없었지만 돈키호테의 귀에는 외침 중간에 내쉬는 숨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들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더 이상 목청을 높일 수 없었다. 종일토록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말을 달렸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몰려온 허기는 그에게 녹록찮은 현실을 깨닫게 했다. 당장은 한 끼의 식사가 필요했으며 그 다음은 이슬을 피할 잠자리였다. 게다가 돈키호테는 편력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품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돈키호테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멀찌감치 들판 끝 언저리에 여관 표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그는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로신한테는 달리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박차에 옆구리가 아팠을 테지만 로신한테 역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다. 돈키호테가 여관이 있는 마을에 도착한 것은 어둠이 짙게 깔린 다음이었다. 여관 앞에는 먼 길을 떠나려는 젊은 여자 2명이 마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가 몹시 고팠음에도 돈키호테는 선뜻 여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앞에 서 있는 2 여자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름다운 귀족 처녀들로 보였던 것이다. 돈키호테는 여관 앞에서 걸음을 멈춘 채 기사의 도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때마침 돼지떼를 몰고 근처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샛길로 빠지려는 새끼 돼지들을 부르기 위해 피리를 불었다. 그 소리를 성 안에서 난쟁이가 부는 나팔 소리로 이해한 돈키호테는 기쁜 마음으로 여자들에게 다가갔다. 황당한 차림을 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서자 여자들은 기겁을 하며 여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종이로 만들어 투구에 붙인 얼굴 가리개를 위로 젖힌 다음 위엄을 갖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귀하신 아가씨들이여,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연약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나쁜 기사가 아니랍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말에 걸음을 멈춘 여자들이 뒤를 돌아 돈키호테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남자의 차림새는 더욱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게다가 말투까지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것이어서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름다우신 분들이 그처럼 경박하게 웃다니 참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귀족이라면 모름지기 신분에 맞는 은근한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 사람은 뭐야? 돈키호테의 엉뚱함에 여자들은 더욱 웃었고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른 돈키호테가 정색을 하려는 순간 온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여관 주인이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밖으로 나왔다. 여관 주인 역시 돈키호테의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완전 무장한 그의 모습에 약간은 겁이 나 애써 참으며 입을 열었다.
기사님께서 숙소가 필요하신 모양이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여관에는 남은 침대가 하나도 없답니다. 물론 침대 위에 다른 것은 모두 준비되어 있지요. 돈키호테의 눈에는 공손하게 말하는 여관 주인이 성주로 보였다. 그래서 여자들로 인해 불끈했던 부하가 눈 녹듯 사그라졌고 이내 품위를 갖춘 정중한 어조로 대답했다. 성주님, 저와 같은 기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답니다. 무기는 내 장신구요. 나에게 있어서 휴식은 오직 악당과의 결투이기 때문이죠. 여관 주인은 매우 약삭빠른 사람이었다. 게다가 잔꾀가 많았으며 도둑 근성까지 갖춘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는 금세 돈키호테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사님, 저기 있는 딱딱한 돌바닥을 침대로 해서 주무셔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말에서 내리셔야죠.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지요. 여관 주인이 말에서 내리는 돈키호테를 부축해 주었다. 종일토록 굶은 까닭에 기운이 빠져 한쪽 발을 드는 곳조차 버거워했기 때문이었다. 가까스로 로시난테에서 내린 돈키호테는 갑옷을 벗은 다음 젊은 여자들과 정중하게 화해를 했다. 그런데 투구가 벗겨지지 않았다. 말을 달릴 때 헐렁거리지 않게 하려고 단단히 동여맸던 끈매듭이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여자들이 끈을 자르자고 했지만 돈키호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 투구를 또다시 수리하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여자 중 한 사람이 물었다. 기사님, 어떻게든 음식은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 기운이 빠진 돈키호테가 겨우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말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안타깝게도 남은 음식이라고는 연어처럼 생긴 새끼 송어밖에 없답니다. 돈키호테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겨우 대꾸했다. 새끼 송어라도 여러 마리를 먹으면 어미 송어 한 마리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어쨌거나 지금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장이 텅텅 비어 받쳐주지를 못하니 투구 무게조차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 나타나 식탁 하나를 문간에다 놓았다. 그리고 제대로 익지도 않은 생선 몇 토막과 먼지가 지저분하게 눌러붙은 빵 한 조각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한 손으로는 투구를, 다른 한 손으로는 얼굴 가리개를 잡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못한 젊은 여자 한 사람이 다가와 음식을 입에 넣어주었다. 돈키호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먹었다. 물 역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이를 깔때기처럼 둥그렇게 만 다음 좁은 쪽을 입에 대고는 물통을 채우는 것처럼 물을 부어 넣었다. 배를 채운 돈키호테는 그곳이 성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돼지 거세하는 사람이 도착했는데 동네에 살고 있는 돼지 주인들에게 자신이 왔음을 알리려고 갈대피리를 몇 차례 불었다. 돈키호테는 그 소리가 자신을 환영하는 음악임에 틀림없다고 여겼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을 마구간으로 불렀다. 그리고 출입문을 닫은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정중하게 청했다. 현명하신 성주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성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관 주인은 잠시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눈치 빠른 그는 이미 돈키호테의 정신 상태를 파악한 후였기 때문에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리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다시 말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은 내일 아침이 밝자마자 저에게 기사칭호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세상을 널리 편력하면서 기사도를 한껏 발휘해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 말에 여관 주인이 대답했다. 오, 그대는 참으로 훌륭하도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모험을 찾아 세상을 떠돌아다녔으나 얼마 전에 은퇴하여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나는 그대의 소원대로 내일 아침이 되면 기사로 봉할 것이니라.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에게 혹시 돈이 있는지를 물었다. 편력 기사란 모름지기 남에게 신세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돈키호테는 그동안 섭렵한 수많은 책에서 기사가 돈을 들고 다녔다는 구절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으므로 집을 나설 때 당연히 한 푼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오, 기사여,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편력을 하는 기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속옷이나 돈과 같은 필수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사가 하루 3끼 먹는 밥과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까지 책에 쓰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무용담을 자세하게 기록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앞으로 편력을 할 때는 반드시 돈과 속옷 그리고 부상을 대비한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라고 충고해 주었다.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그래서 고개를 크게 주걱거리고는 여관 마당 한쪽에서 자신의 무기를 지키며 밤을 새우라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우물가 물통 뚜껑에 무기들을 얹은 다음 보초를 서기 시작했다. 잠시 후 자신의 노새에게 물먹일 때가 된 마부 한 사람이 우물가로 다가왔다. 그러자 피곤함에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던 돈키호테가 벌떡 일어나 목숨을 잃고 싶지 않거든 자신의 무기에 손을 대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마부는 돈키호테의 미친 짓에 장단을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물통 뚜껑 위에 있는 갑옷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그 모습을 본 돈키호테가 분기 탱천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나의 둘신애하여, 그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사랑의 포로가 된 내가 편력을 떠난 이후 최초로 모욕을 당하였나이다. 이에 나는 처음으로 받은 이 모욕을 나의 용감 무쌍한 무력으로 제압하고자 하오니 부디 굽어 살펴주소서. 고함이 끝남과 동시에 돈키호테는 창을 높이 치켜 세웠고 아무런 방비도 없이 물을 깃고 있던 마부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 찍어버렸다. 마부는 돈키호테의 단 한 방에 심한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으악! 만약 한 번만 더 공격을 했더라면 그는 의사를 부를 필요도 없이 곧바로 황천길로 떠났을 것이었다.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우리라도 친구 대신 혼을 내주자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마부의 친구들이 뛰어나와 돈키호테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날아오는 돌을 전혀 피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 같은 오합지졸의 공격은 얼마든지 받을 자신이 있다. 자, 던져라. 다만 그 대가로 어떤 벌을 받게 될지는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야 깨닫게 될 것이다. 돈키호테의 대담함에 사람들이 잠시 주춤했다. 그 사이에 달려나온 여관 주인이 돈키호테를 진정시켰다. 그렇게 해서 다친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생기기를 원치 않은 여관 주인은 곧바로 기사칭호를 수여하기로 했다. 기사칭호를 받는 예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주가 기사의 등과 어깨를 검으로 두드리는 것이었다. 아직 분이 덜 풀린 돈키호테는 그 절차만 끝나면 자신에게 돌을 던진 악의 무리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씩씩거렸다. 그 말에 겁이 덜컥 난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를 어떻게든 빨리 자신의 여관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젊은 여자 2사람을 부른 뒤 곧 예식을 하기 시작했다. 입으로 말도 되지 않는 주문을 외우면서 검으로 돈키호테의 어깨와 등을 두드렸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나자
여자는 여관 주인의 부탁대로 돈키호테의 허리에 칼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결투가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서 기사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님은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말을 달리면서 새로운 기사가 탄생했음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의 뜻입니다. 돈키호테 역시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돌을 던진 마부들에 대한 분노는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가슴 속에는 오직 정식으로 기사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흥분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기사 칭호를 수여받은 돈키호테는 그 길로 로시난테에 올라 여관을 나섰다. 그리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나와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100번이 넘도록 외쳤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기사로 새롭게 탄생한 돈키호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속옷과 상비약을 비롯한 필수품 그리고 돈을 항상 갖고 다녀야 한다는 여관 주인의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로신한테의 고삐를 당겨 집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왕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종도 한 사람 구해 데리고 나와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침 이웃에 사는 소작인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다.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네 갈래 길이 나타났다. 돈키호테는 책에서 익히 보았던 것처럼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척하다가 로신한테에게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비단을 사러 가는 한 무리의 상인들이 멀리서 오고 있었다. 하지만 돈키호테의 눈에 보이는 그들은 상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외쳤다. 기사 칭호를 받자마자 하늘이 나에게 임무를 주시는구나. 로신한테야, 달려라. 악당들을 무찌르자. 돈키호테는 강단진 자세로 창을 거머쥐고 방패를 가슴팍에 바짝 붙인 채 길 한복판에 서서 악의 무리에 속해 있는 상대편 기사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지자 돈키호테가 대뜸 소리를 질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자 나의 주인이신 토보소의 둘시네아 공주님보다 더 완벽한 여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당장 길을 멈추어라. 느닷없는 소리에 깜짝 놀란 상인들은 돈키호테를 보고는 곧바로 미친 사람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공주가 어쩌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진 한 사람이 물었다. 기사님, 우리는 기사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아름다움을 인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자 돈키호테가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둘시네아 공주님을 보면 니놈들 역시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마는 거지.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무조건 그분의 아름다움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가 싫다면 나하고 결투를 해야 한다. 자, 덤벼라. 하지만 돈키호테가 너무 세게 박차를 가하는 바람에 깜짝 놀란 로신한테가 풀썩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쿠야! 그와 동시에 상인들을 호위하고 있던 하인 서너 명이 달려들어 돈키호테의 창을 부러뜨리고 지쳐서 실증이 날 때까지 무지막지한 발길질을 해대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한참이 지나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돈키호테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보았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결려 일어날 순 없었지만 두들겨 맞은 정도에 비해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은 듯 싶었다. 난 역시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해. 거의 죽다가 살아난 돈키호테는 그래도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사고는 편력기사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실패는 전적으로 로신한테가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도저히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돈키호테는 정신만 말똥말똥하게 살아 그동안 읽었던 대목 중에서
기억나는 멋진 구절들을 멋대로 주절거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워서 들판 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돈키호테가 쓰러져 있는 곳은 사실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야산이었다. 하루 동안 말을 달렸다가 되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근방을 지나가던 고향 마을 소작인 한 사람이 낯익은 목소리를 듣고는 허겁지겁 달려왔다. 아니 나리,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나를 어서 집으로 데려다 주게나. 소작이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돈키호테를 자신의 당나귀에 태운 다음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잡다한 무기들을 챙겨 로시나한테의 등에 싣고 마을로 되돌아왔다. 만신창이가 된 돈키호테가 집에 도착하자 화들짝 놀란 조카가 가정부를 보내 신부와 의사를 모셔오게 했다. 신부님, 우리 주인이 저렇게 된 것은 순전히 그 망할 놈의 책들 때문이에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읽은 책이 라만차에서 가장 현명했던 분의 머리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책이라니요? 조카 역시 흥분을 억누르지 못한 채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요. 그 책들이 문제라고요. 밤을 꼬박 새워 책을 읽은 날 아침이면 늘 칼을 들고 벽을 향해 돌진하는가 하면 방 안에 있는 장롱을 냅다 쑤셔놓고서는 거인을 여러 명 죽였다며 좋아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혼자 날뛰다 흐르는 땀이 결투 중에 입은 상처에서 나는 피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 몹쓸 책들을 모두 태워버려야 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의사가 신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는 돈키호테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온몸에 퍼런 멍이 들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큰 부상은 없어 며칠만 지나면 정상이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조카나 가정부의 말처럼 정신적인 증세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신부는 조카에게 서재의 열쇠를 달라고 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책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었다. 조카는 기다렸다는 듯이 열쇠를 신부에게 넘겨주었다. 돈키호테의 서재는 온통 책으로 가득했다. 크고 고급스러운 책부터 손바닥만한 작은 책들이 책꽂이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는데 그 책들은 대부분 기사들의 이야기를 과장되게 표현한 삼류 소설들이었다. 서재를 한 바퀴 둘러본 신부가 말했다. 혹시 태워버리기에는 아까운 책이 있을지 모르니 각자 한 번씩 확인해보고 마당으로 내가도록 합시다. 그러자 조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신부님. 단 한 권도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삼촌이 두 번 다시 이 책들을 읽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신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를 모르는 가정부를 제외한 3명이 책을 고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작업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금세 지쳐버린 탓이었다. 결국 4사람이 힘을 합해 서재에 있는 모든 책들을 마당으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재에 남겨진 책은 겨우 20권도 되지 않았는데 조카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당장에 인부를 불러 출입문을 뜯어내고는 벽을 쌓아버렸다. 싹을 이렇게 잘라버렸으니 이제 꿈도 꾸지 못하겠죠. 활활 타오르는 책더미 앞에 선 조카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집으로 돌아온 돈키호테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니, 온몸이 쑤셔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몸 상태를 살피기 위해 왕진하는 의사를 붙잡고 신세 한탄을 하곤 했다.
의사 선생, 이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을 방법은 편력기사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의사가 물었다. 아직도 편력기사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선봉에 서서 기사도 정신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세상에 널리 알릴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의사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다. 몸이 다친 사람이야 어떻게든 치료를 해주겠지만 이처럼 정신이 다친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다가는 자신마저 미쳐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자 만신창이었던 몸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사실 돈키호테는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억지로 누워 있어야 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자리에 누운 지 16세째 되던 날 늦은 저녁, 돈키호테는 미리 점 찍어 두었던 이웃집 소작인을 아무도 몰래 만났다. 그 소작인의 이름은 산초 판사였는데 그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산초 판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순박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조금 부족한 인물이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한 산초가 물었다. 나리께서 저를 웬일로 찾아오셨는지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곧 편력을 떠날 예정이라네. 산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편력이라니 그게 뭔데요? 무식한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편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말인데, 돈키호테는 산초 판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얼마 전에 기사 칭호를 정식으로 수여받았으며 이제는 편력을 하면서 세상을 구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런데 악당을 물리치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나라의 왕이나 큰 섬의 주인일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듣고 산초 판사가 손뼉을 치며 감탄했다. 우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결투에서 이기기만 하면 어떤 나라나 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산초 판사가 갑자기 삐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면 뭔데요? 돈키호테는 산초 판사에게 편력기사란 누구나 시종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것이 법칙과도 같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시종이 없으니 무척 답답한 지경이며 만약 누구라도 자신의 시종이 되어주면 큰 섬을 손에 넣어 영주로 임명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우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리의 시종이 된 사람은 복이 덩쿨째 굴러들어온 셈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설득한 끝에 돈키호테는 결국 산초 판사에게 시종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말았다. 산초 판사는 무엇보다 큰 섬의 영주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 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시종을 구한 돈키호테는 토지를 싸게 팔거나 임대를 해주고 집에 있는 비싼 물건도 조카 몰래 내다 팔아 돈을 마련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왔다. 주인님, 그런데 결투는 언제 하나요? 산모퉁이를 돌아 마을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산초 판사가 조금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편력을 하다 보면 곧 하게 되겠지. 산초 판사는 또 한 번 다짐을 했다. 어쨌든 주인님은 저하고 한 약속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섬을 주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큰 섬이라도 다스릴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 나의 시종 산초 판사여. 편력기사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게다가 옛날부터 기사들은 왕국이나 섬을 차지한 후 직접 다스리지 않고 부하들에게 맡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다. 나 역시 선배 기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너에게 섬을 하사할 것이다. 산초 판사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우와, 내가 섬의 왕이 된다면 내 마누라는 왕비가 되겠네요. 당연한 말이네, 산초 판사. 우리 자식들은 왕자나 공주가 되고요. 그렇고 말고. 우와, 신난다. 두 사람은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길을 재촉했다. 밤이 한창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들판에 길게 늘어서 있는 풍차 30여 개를 발견하게 되었다. 풍차를 보자마자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외쳤다. 나의 시종 산초여, 드디어 내가 결투를 벌일 때가 되었구나. 그러자 어디에서 누가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란 산초가 물었다. 결투요? 누구랑 결투를 해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저기 30명쯤 되어 보이는 거인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지 않느냐. 거인이라는 말에 산초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들판 가운데 서 있는 풍차뿐이었다. 주인님, 도대체 거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세요? 저기 두 팔을 번쩍 들고 서 있는 엄청 큰 놈들이 네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냐? 돈키호테가 들판의 풍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자 산초 판사가 웃으면서 대꾸했다. 에이, 농담도 참. 저건 거인이 아니라 풍차잖아요. 그리고 팔처럼 보이는 건 날개 아닙니까?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 저놈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변장하고 있는 거인들이 틀림없어. 내 단숨에 달려가 해치우고 올 테니 너는 한쪽에 숨어서 전리품 챙길 준비나 하면 되는 거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돈키호테는 말을 몰아 풍차를 향해 달려나갔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 풍차의 커다란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자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 생각하며 고함을 질렀다. 자, 덤벼라. 니놈들이 아무리 팔을 많이 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창을 견뎌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풍차는 대답이 없었다. 거인들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한 돈키호테는 더욱 기세를 높여 박차를 가했고 그럴 때마다 로신한테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자, 내 창을 받아라. 돈키호테가 맨 앞에 서 있는 풍차 날개를 향해 창을 찔렀다. 하지만 속도가 붙은 풍차 날개는 더욱 세차게 돌았고 그 바람에 돈키호테는 반토막 난 창이 옆구리를 들어 올려 공중으로 붕 떴다가 땅바닥으로 사정없이 처박히고 말았다. 아이고 주인님,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랍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풍차 날개를 찔러서 이 난리를 피우냐고요. 미심쩍은 마음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따라온 산초 판사가 도착했을 때 돈키호테는 이미 초죽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은 살아 큰 소리를 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산초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이것은 분명히 악당편에 선 마법사가 내 승리를 가로채려고 거인들을 풍차로 둔갑시켜버린 거니까. 산초는 더 이상 그 얘기를 반복하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섬을 통째로 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해버릴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었다. 주인님, 아무래도 허리가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요. 공중에서 땅으로 처박힐 때 충격을 받아 허리뼈가 사정없이 어긋나 버린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나. 아이고 죽겠네. 하지만 나는 내가 먼저 아프다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건 또 왜 그런가요? 그게 바로 편력기사의 자존심이야.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큰 상처를 입어도 어금니를 악다물며 무조건 참는 거지. 돈키호테의 말에 산초 판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와!
기사님들은 정말 대단하군요. 난 조금만 아파도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데 말입니다. 너는 그래도 좋다. 에고 허리야. 왜냐하면 나를 보조하는 시종이라 기사들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이지. 산초 판사는 돈키호테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픈데 소리도 지를 수 없다면 정말로 견디기 힘들 것 같았던 것이다. 주인님,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편력 기사라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바닷가로 가면 좋을 텐데. 바닷가는 왜? 허리 통증으로 신경이 곤두선 돈키호테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주인님께서 결투를 내서 섬을 손에 넣으려면 아무래도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돈키호테는 허리는 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는 산초가 몹시 야속했다. 그렇다고 약속을 취소해버리면 산초 판사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었다. 고심 끝에 돈키호테는 엉뚱한 쪽으로 화제를 바꾸었다. 나의 시종 산초 판사는 들어라. 예, 주인님, 저야 늘 듣고 있지요. 지금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모험을 하게 될 텐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네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게 뭔데요, 주인님? 내가 누군가와 결투를 할 때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나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눈앞에서 주인님이 죽어가고 있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 기사는 오직 기사만이 상대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지요, 뭐. 저는 본래 아는 것이 없어서 남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무서워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남들 싸움에 끼어들겠어요. 괜히 한 발짝 다가섰다가 얻어 터지면 나만 아플 텐데요. 어쨌든 두 사람은 근방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 쉰 다음 날이 밝으면 길을 떠나기로 했다.